일단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감자밭 이런 주말농장 정부가 이렇게 전용 허가 내줘가지고 유기농단지 만들다 그랬을 때 그 두 신문에서 이랬습니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시민을 포기했는가? 상수원 보호지역에 저런 경작을 허용하다니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저거 이제 B.5연문이라고 그러죠. 저 B.5연문 문제가 뭐냐면요. 농사지을 때 나오는 인이나 그게 유기농약이든 뭐든 간에, 농약이 유기농약이 이상해, 유기물질 탭이든 뭐든 간에 일단 비가 오면 상당 부분이 바로 하천으로 분류구간을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들어오면서 바로 수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 방 안에, 제 외지 외에, 제 방 바깥은 이제 제 내지예요. 사람 입장에. 제 내지에 있는 그 경작지들에서 나오는 오염도 상당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천을 통해 들어오고 일정 부분 그 전에 뭐 하처리가 되거나 하면서 본류에 유입되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별 지장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지장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역시나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강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살 만큼 되는 나라에서 강가에 농사 짓게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아주 요만큼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 동남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강에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뭐 생존권 이런 문제에 다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항상 보상받는 측에서는 불안하겠지만 불안정하고 뭔가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천 부지 경작을 금지해서 그거를 자연 상태로 내지는 강의 어떤 부지 내 강이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예, 다. 마찬가지로 홍수 피해입니다. 지천에서도 나겠지만 본류구간 홍수는 명백히 대형차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잘 안 보이는데 5년 동안 평균을 냈더니 연간 그 피해액이 2.7조 그거 곱보기가 4.2조 원씩 나왔습니다. 5년 평균이. 그 사실은 홍수 피해를 안 한다고 그러면요. 정말 홍수 낙동강 주민들 제가 경기도 광주 남한강변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 도로가 이렇게 내리고 나서 물이 차야 상당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8단, 서울 시민을 위한 8단과 충주댐이 있으면서 그 수위 때문에 늘 그 지역은, 여주 이천 지역은 그 사이에 껴서 늘 홍수의 피해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보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를 하층 정리하고 중설해서 홍수의 조류를, 홍수위를 낮춘다고 하잖아요. 예, 다음. 일단 수량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1300mm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강수량을 따지면 물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1인당 쓸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 지금 상태가 맨 왼쪽이 한국입니다. 뭐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그 다음에 갈수기에 하천바닥 드러나서 하산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홍수기와 갈수기의 어떤 물량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다음. 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 오른쪽 보실까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만 사실은 손실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결국 쓰는 물은 전체에 내리는 비의 27%밖에 안 됩니다. 그 27%를 어디서 받아 쓰느냐? 하천에서 대부분 받아 쓰죠. 그죠? 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네, 다음. 수질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그 전체 과영량, 구영량, 중영량, 빈영량 상태의 수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이 지금 저렇게 나옵니다. 총인만 보더라도. 지금 뭐 녹조다 뭐다 정체 수역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총인에 대한 농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오염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뭐 당연히 그런 물이 없고 수질이 악화되니 그나마 수생태가 어떠할 거나 고통스러울 거라는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뭐 당연히 지천들의 수생태계에 훼손된 모습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자,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관리자는 강에 대한 어떠한 형식으로든 현 세대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강에 대한 우리가 일정 부분 수자원을 확보하고 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빈약한 어떤 물 조건에 의해서 고통받는 생태계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 어떤 강이라는 문화재 어떤 자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개발 이 모든 거를 국가관리자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4대강 살리기는 사실은 뭐 지금 뭐 이 생태 문제가 불거져서 뭐 생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치수 사업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고 난데 그 확보된 물, 깨끗한 물을 가지고 생태경관이나 친수경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치수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은 공가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물난리 안 나면 당연히 물난리 안 나게 해주는 국가의 사업, 그게 치수 사업인데 그 안 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 그죠? 첫 번째 홍수 예방입니다. 지금 홍수기가 6월 15일부터 아마 9월 10일 그렇게 되는데, 그 홍수기 동안에 집중호우라든지 뭐 이런 장마도 있었고요. 뭐 지금 장마라는 용어를 안 쓴다 그럽니다만은 집중호우 이런 것에서 굉장히 홍수 피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홍수 피해에 대해서 사후 조치하는 것은 이제 예방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선 5.25톤을 하게 되면 홍수위가 0.4에서 4m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네. 보시면은 이렇게 높아서 제방이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제방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제방을 바깥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저렇게 준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음. 이 준설에 관한 여러 가지 공법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 중에서 최고의 방법을 합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기술적인 방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 다음. 그리고 이 중설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골재 판매 일정 부분 지방자치제한테 넘겨져서 골재 판매를 해서 지방자치제 골재 판매 대금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낮아져 있던 농경지에 우리 여러분 이렇게 봄에 이렇게 여행하시면 논바닥에 흙 엎어놓은 거 보실 거예요. 그 이제 농지 개량 사업을 법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유부하고 일본 개인 부담을 해서 그러한 데다가 우리 중설토를 해서 쌓아줍니다. 그래서 논밭 경작지를 수위보다 높게 침수되지 않게끔, 그리고 농지 개량을 통해서 소위 말 논밭을 혹은 뭐 여러 가지 더 다목적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을 하게끔 해줍니다. 저걸 전량 정부가 해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농사 못 짓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줬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현지 내에서 쓰는 겁니다. 교량을 만들거나 보를 할 때 콘크리트 골재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확보를 하는 것이 제 4대강 살리기예요. 그래서 총 13억,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준설을 통해서 8억, 그죠? 그 다음에 댐 통해서 2.5, 그 다음에 영업정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 뚝을 올려서 뚝을 보강해서 그래서 총 13억 톤의 매년 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 다. 그죠? 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는 가동보로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각 보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수질 개선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지천에서 본류로 들어오는 기본 시설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 다음 수질 오염 수준도 강화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수 처리 시설 644개, 산업폐수 처리 시설 38개, 이게 사실은 이 4대강 사업의 3.9조 원에 해당하는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작지를 정리합니다. 그 하천 부지 내에 있는 경작지를 정리해서 오염 부하량을 낮춰줍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래서 경작지가 없는 곳의 수질과 경작지가 있는 곳에서의 오염 부하량입니다. 그래서 경작지 정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또 하천에 대한 오염 부하량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이거 보시면은 지금 뭐 유기동 단지 말살하느냐 어쩌나 막 지금 얘기가 나고 있는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부 유기농 면적이 그죠? 저 정도인데 이 중에 저희 그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거는 약 8당 0.4%입니다. 22가구가 되는데 그 가구들이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한겨레와 경향에서 이거에 대해서 왜 환경부가 그런 시설을, 왜 저러한 경작하기를 하천에서 하게끔 하느냐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걷어들이는 거죠. 그나마 이건 원래 하천부지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무상 임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용 허가를 내줬던 거를 이제 국가가 사업상에 이 땅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그것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거 국가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누군가는 불만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생태 복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 중에 공사 구간 내에 들어가는 하천들 습지들은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의 흐름이나 하도 안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거는 대체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절대 콘크리트 호환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호환 총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거의 저수로 호환 사면이 1대5입니다. 수직 1m에 수평거리 5m입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경사로를 둬서 자연적으로 어떤 호환이 형성되게 합니다. 이걸 만약에
경사를 세우게 되면 법적으로 호환공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하천 구간에서 오로지 몇 퍼센트, 3%만이 콘크리트나 어떤 그 호환공법이 들어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구간에는 자연형 호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전 900 몇십 킬로에 그다음 왕복이면 그게 한 1700킬로에 달하는 그 사면을 콘크리트 하려면 22조로 안 되죠. 네, 다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그 열악한 수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었던 생태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생태계 어떤 수생태계의 복원, 솔직히 복원에 관한 연구들 많이 하고 제안을 많이 해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할 겁니다. 예, 다음. 뭐 넘어가겠습니다. 안강, 뭐 태화강 다 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간단히 제가 1, 2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약 22조 원인데요. 여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건 15.4조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3.9조 원 수질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그 하구뚝 높이는 거, 그 다음 저수지 뚝 높임 사업이 2.9조 원 들어가서 총 22조 뭐 얼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3년치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3.9조 원이 추가되는데 1년에 1.3조 원씩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하천 정비 사업과 수질 개선 사업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 네. 추진 현황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넘어가죠. 지금 공정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가려냐 하지만 이 공정률은 사실은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돈이 줄죠. 예를 들어서 뭐 보수문을 설치한다 했을 때 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서해대교 만들 때 물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게 없어가지고 현대 그 상선 배 폐선들 해가지고 물 막았다는 얘기는 광고에서 했습니다. 그 물 막이를 하는데 그 물을 막아서 보호 콘크리트를 다 기존물을 세우고 하는데 그걸 6월 말에 우기가 오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문은 언제 달아야 됩니까? 가물막이 철거하기 전에 하는 거죠. 계획상 5월달에 돼 있던 겁니다. 근데 늦어서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 달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졸속이고 물 건너가기 작전 쓰고 가슴에 대못 박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공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국고 어떻게 보면 그 공정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라든지 국민 세금은 사실 비용 부담 늘어나고 생태계가 받는 압박감도 커집니다. 예,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4대강 추진본부에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반대하셔도 되는데 이 점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자는 거죠. 사람과 강, 저는 원래 강은 우리에게 우르는 강에게 했더니 저희 공무원 밑에 직원 저렇게 딱딱하게 해놨나요? 그죠? 우리 사람, 우리 지금 우리 그 강 떠나 살 수 있습니까? 강을 대체할 자연 있습니까? 물을 대체할 물질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강은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잘 유지되는 생태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포지티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좋습니다. 이 생태학을 전공하시거나 토목학 이와 관련한 전공 분야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 관여를 다 지금 합니다. 저희 사대강 살리고. 그들이 보는 학자가 보는 이 강 그리고 국가 관리자가 보는 강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 통치자라면 강이든 도로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학자가 보는 시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학자와 국가관리자 간에 어느 정도 시각차를 존중하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상호협력체계가 된다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대략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차피 이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를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50분 다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 차현정 부원장님에서 저희 4대강 사업의 이런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 강에 물이 많이 있음으로써 이 생태계가 더 좋은 생태계가 될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도 매우 이 물과 함께하는 그런 친수 공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
추진 측의 이런 입장을 들어봤다면 저희 사업을 비판하는 이 정민걸 교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의 정민열입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해양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물리, 해양화학, 해양 생물, 해양 지리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태에 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차윤정 박사께서 생태학을 하면서 온갖 학문을 다 써놨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태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동물이에요. 식물인가? 아무튼 얘기하기를 생태학은 생태학을 숫자만큼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우리는 좀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국민의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대통령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또 대통령이 돼서 보면 주로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수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수해를 이런 데 가보면 수해 입은데 또 수해가 나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홍수 피해를 매년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피해가 일어난다. 그걸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시장 시절에, 서울시장 시절에 강원도에서 홍수가, 수해가 일어나는 걸 계속 봤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4대강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피해 일어난 곳은 그런 곳이니까요. 아까 이제 시작하자. 그 다음으로 가주세요. 좀 시작하기 전에 저기 한 게 있어서 좀 얘기를 좀 하겠는데, 생태학 이렇게 했고, 그 태화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정비사업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사방 때문에 보가 있었어요. 보가 있다 보니까 퇴적이 되고, 퇴적이 되면 그 퇴적된 퇴적물도 안 좋죠. 물도 안 좋고. 사실은 정비를 했는데 어떤 정비를 했냐면 보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인간들은 급하죠. 아까 자연의 과정을 보고 흉내를 내서 더 빨리 하겠다. 더 빨리 하겠다고 준서를 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홍수 올 때 자연스럽게 쓸려 나가요.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태화강의 진실이다 이거죠. 보를 세운 게 아니고 헐었다는 거죠. 준설은 의미 없는 짓을 한 거고요. 흐르면 그냥 쓸려 나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절, 우리 몬순 기후니까 홍수 때는 그 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모래가 엄청 파여 나가요. 사실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변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진다고 그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인구 밀도가 많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강변은 그 자체로 비옥해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퇴비를 좀 덜 줘도 되는 거죠. 일을 덜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왜 그럴까요? 강 속으로 들어가면 돈을 별로 안 내는데 강 밖은 땅값이 너무 비싸요. 이제는 밖에 있는 땅을 사서 논밭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산강 얘기했는데, 영산강 정말 더러워요. 그러니까 4대강 중에 거긴 정말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광주광역시가 하폐수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영산강 하구를 막아놨거든요. 물이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영산호에 가면 악취가 나요. 하수구처럼 막아놨기 때문에. 낙동강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 계속 준설을 해댔거든요. 근데 영산강은 준설하기도 힘들어요. 하도 오래돼서 딱딱해져서. 그런 것들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름은 정비사업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4대강 살리기라고 하죠. 그럼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준설토 처리 얘기가 나와 있는데, 준설토를 3가지로 쓴다 그랬죠. 그 중에서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우스운 짓이에요. 왜냐하면 준설토를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농지를 개량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 하는 동안 이제 돈을 농사 안 짓는 거 보상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땅을 돋궈놓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느냐. 이건 노는 절대 농지예요. 특히 논이 있다면. 아니면 밭도 쉽게 택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고, 아까 이제 지방지자체한테 준설된 골재 팔으라고 했다고 그러죠. 몇십 년분의 분량이 나왔어요. 몇십 년 동안 거기다 적치해 놓으면 그 적치료는 누가 낼까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공사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손해나라도 빨리 팔아치워야 돼요. 그죠? 보관료가 비싸니까. 그럼 몇십 년치를 그럼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거야. 그건 왜 그러냐? 너무 빨리 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급하게 가면 안 돼요.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면 어떻게 돼요? 바느질을 해요? 못하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 처음에 해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보면 정말 교수고 뭐고 공부하는 사람들 다 돈독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들이 아니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학문 속에는 크게 보면 2가지, 더 나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기능하고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철학이 들어있는데 어떤 철학이 들어있느냐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덕성이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카이스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능을 더 많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기 왔으니까 대단한 거 만들고 그런 거 마서 돈도 벌고 세계 이름도 내고 다 대단한 기술자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죽을 것인지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 갔다라는 소리를 들을 건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다음 4대강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대운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청 돈도 벌어주고 뭐 관광도 많이 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하다가 실제 물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19세기까지 하던 물류 방식이 운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때마치 저기는 광우병도 겹들어져가지고 이제 안 한다라고 했는데 포기한 거 아니고 내임기 동안 안 한다. 뭐를 안 하느냐? 낙동강과 한강을 안 잇는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12월에 가서 2008년에 들어가서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비교적 정비사업 아까 얘기한 태화강과 같은 정비사업 비슷했어요. 뭐가 좀 있긴 했지만 뭐 몇 개 안 됐고 나머지 경우는 저류지라든가 홍수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이게 4대강 정비를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기똥찬 생각을 했어요. 야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을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우리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멍청하거든요.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신으면 차가 잘 가요. 고장이 안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차를 끌고 다니면 저렇게 늘씬한 여자가 쪼장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 살 거라고. 아마 그게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 없는 것을 겉보기 좋게 얘기하면 누구나 속아요. 그게 바로 광고고 홍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홍보를 해요. 일은 안 해도 돼요. 그저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사실 돈 엄청 들어가요. 그럼 이메일 저 엄청 받거든요. 정부에서. 그럼 왜 보내는지 몰라요. 자기 일 열심히 잘하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정부는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일을 하라고 돈을 받은 거거든요.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요? 그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죠. 못했을 때 질책을 받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왜? 속가지가 없으니까. 속이 없으니까.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겉이라도 멀쩡하게 해놓고 팔아먹어야죠. 나 이만큼 돈 벌고 있는데 안정한 직장을 갔는데 일 안 한다고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해야죠. 이론을 이제 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죽이기라고 하니까 참 큰일이죠. 죽일 놈이에요. 그죠? 살린다고 하는데 죽인다고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작년 6월 달에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딱 나왔어요. 근데 보나 이 위치가 배우나 때랑 똑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배우나 얘기 나올 때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강을 잘 정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혹은 그 주변에 땅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부동산 투기죠.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 추진하라고 힘을 보태는 사람들은 그때 아마 터미널 자리 땅 사놔서 그런지도 모른다는 막 그런 유언비어가 막 돌잖아요. 그죠?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무튼 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러이러 한다고 목적을 내세우고 있어요. 아까 이제 8조 원의 홍수 피해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고 이제 기후변동이니까 그런 것도 더 심하고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중소보호 이런 걸 설치해서 막겠다. 그 다음에 유엔이 정한 무위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질 개선도 한다. 이게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요즘도 시장에 가면 간혹가다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래요. 다음. 요거는 아까 그 동영상이에요. 제가 이걸 전화를 못해서. 왜냐면 저는 이거 하라고 돈 못 받거든요. 월급이 이거 없어요. 사실은 오늘도 학교 일을 막 하고 하느라고 사실 이거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 강원도에다가 열심히 막 피해 나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강원도라든가 도서 산간 벽지가 일어나는 돈이 8조 정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그 돈에다가 예방에서 들어가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8조가 들어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지금 4대강에다가 22조를 붓겠다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죠? 아까 이제 홍수를 막는다고 그랬는데 하류는 아무리 파대봤자 상류에 홍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류에서 홍수가 나는 이유는 상류 유역에서 그 하천으로 들어가는 물이 미처 못 보자 나갈 정도로 그 하폭이 상류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범람을 하는 거예요. 하류에서 범람하는 게 아니라 상류에서 범람하는 거예요. 폭포 밑에 보면 폭포 밑이 툭 썰어진다고 해서 상류에서 홍수 안 일어나나요? 밑으로 아무리 파도 소용이 없어요. 잘못하면 오히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더 빨리 마르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봅시다. 처음에 사실 할 땐 고동구 만든다 그랬어요. 고동구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니까 홍수 피해 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럼 문 달지 뭐. 그러고 이제 문을 달아요. 그 다음에 문 달아서 잘 조절하겠대요. 홍수가 미리 예보되면 그때 열고 해서 물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성 소나기죠. 스컬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고 예측성 한꺼번에 한 1000mm도 막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측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실한 관리 방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홍수기 때, 풍수기 때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그랬어요. 준설을 하고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천 더 내려가죠. 물이 더 없어요.
그리고 설령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보운영 방안을 만들어도 결국은 과거보다 물을 더 가둘 수가 없어요. 낮아야지만 돼요. 그런 게 바로 이 저기죠. 홍수 피해 못 막아요. 그 다음 이제 물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그죠? 확보를 했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청계천 아까 얘기했는데 청계천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물은 본류에서 지류로 흐른다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아까 얘기한 성내천 거기도 그러니까 하류 쪽에서 본류에서 지류로 물이 올라가요.